자, 이번 시간에는 과제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자, 먼저 일반적인 특성을 먼저 알아본다면은, 자, 그 특성 위에 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은 어떤 부분에 일관성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과제는, 주셨던 과제 있죠. 그 지시했던 과제는 상담 회기 중에 다뤘던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전 회기, 상담 회기 중에서 어떤 다뤘을 그 내용이 있었겠어요. 상담 내용이. 그 내용과 그 과제가 일치하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치해야만이 어떤 과제의 어떤 뭐랄까요, 그 본질이 되겠죠. 자, 상담 회기 중에 주요 주제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한 과제가 고안되도록 해야 한다. 자, 상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어떠한 뭐랄까 과제가 적합하겠구나, 어떠한 방법이 좋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되겠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새롭게 고안된, 만들어진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봤죠? 일관성, 그 다음 두 번은 구체성. 자, 구체적이 안 된다. 뭐랄까,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지침이 이렇게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과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 한다. 예를 들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오라는 추상적인 말입니다. 자, 어떤 과제를 주었는데 이 난관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오라. 이거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게 어떤 그런 부분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했습니다. 자, 가능 해결책을 찾아올 추상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아예 지정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가지 해결책을 찾아오라. 아니면 서너 가지 책을, 3가지를, 2가지를, 1가지를 해결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과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 한다. 추상적인 것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좋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담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파악하게 되고 그에 관한 능력을 발휘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초상적인 어디서부터 어디까 구분된 어떤 뭐랄까요, 너무 광범위한 어떤 그런 분야를 이렇게 제시된다면 받는다면은 내담자로서 그냥 손을 놓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확실하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 과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능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주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담자는 그 지시사항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에 관한 자기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과제를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구체적 다음에 과제의 체계적 부과와 점검입니다. 과제의 체계적 부과, 체계적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또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과제를 비정기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매주 체계적이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뜨문뜨문 확실치 않게 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딱 과제 제시해서 매주랑 매주 토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짜를 지정해서 어떤 그 사람 여건에 맞는 상황에 맞는 과제를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과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회기와 그 사이에 이뤄진 새로운 과제로 이뤄감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또한 유사한 과제라고 할지라도 그 과제를 통해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반복적인 어떤 제시가 훨씬 더 과제 이행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과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폭넓은 것부터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상담자는 내담자가 작은 단계보다는 커다란 단계를 취하도록 격려를 해야 한다.
귀한 거는 어떤 큰 어떤 그 단계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취하기는 뭐 그런 말도 있죠. 기왕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뭐 빗대는 말이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포부를 심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한 명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연장이 되겠어요. 대인 공포증이라든가 대인 기피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지금 빗든 것 같아요. 자, 한 주에 한 명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기보다는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렇게 폭 높게 그런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다못해 아주 한 사람이라면 안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5명 하면 최소한 2~3사람까지 하지 않은가 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매번 내주는 과제에 대한 내담자의 결과 성취로 상담자가 다음 기회에 내주는 과제의 내용이나 양에 대하여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 어떤 과제를 주었는데 내담자가 어떤 결과를 이뤄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분명히 원인에도 영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성취됨으로써 상담자가 다음 기회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내주는 과제의 내용이나 그 분량에 대해서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가 과제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즉석에서 과제를 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흥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파악하고 상담하고 토의하고 적합한 것을 결정한 후에 과제를 내주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과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제를 해야 하는 근거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 왜 이 과제를 이해해야만 됩니까? 하는 그 이유, 그 분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서 바로 그 근거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 과제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담자가 그 과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띄어쓰기입니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과제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과제를 주었어요.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은 그 과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과제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 과제를 이해할 수, 그 전 단계는 게 되겠죠. 그 전 단계, 그 과제를 먼저 주고 다음 단계의 과제를 본 단계로서 이뤄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가 과제를 이행했을 때 결과적인 얘기가 되겠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 과제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 또 그 과제를 통해 배운 것,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고 분명히 상담하고 그 의견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이행하는 중에 나타난 실수를 찾아보고 교정을 해줘서 다음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또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풍급히 알아봤는데 우리가 또 장차 우리 중요하게 또 다뤄야 할 기독교 상담적 특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적 상담에서 과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주을 수 있는가 하는 특성이 되겠죠. 자, 기독교 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한 신앙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 기독교 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한 신앙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신앙 요소를 활용한다. 신앙 요소 뭘까요? 자, 뭐 기도, 말씀, 찬송, 뭐 그런 거 있겠죠. 어떤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니면 성도들 간의 만남,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다는 신앙 요소는 수없이 많겠죠.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의 전체성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리 상담 및 정신 분석학적인 그런 차원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따로 가져야 한다, 확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 요소의 활용 가운데 성경과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기독교 상담의 과제가 될 수 있다. 가장 뿌리죠.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다룰 수 있는 신앙적인 요소, 바로 말씀, 성경과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과제
부과입니다. 자, 과제를 부과한 데 있어서 성경에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과제로 성경을 읽도록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기를 과제로 제시했을 때 단순히 또는 막연히 성경을 읽으라고만 권한 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말씀이 필요하니까 어떤 부분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읽으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권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주제와 범위를 선정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은 수많은 어떤 말씀과 지시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알맞는 말씀을 택해서 약으로 사용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반드시 상담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제시해만 하여 상담 과정과 별개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모든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제시할 수 있는 과제의 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과 별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담 도중에 필요해 나갈 그 방향에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그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과 맞는 성경을 대입하라 하는 말입니다. 별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과제 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내담자가 바로 부담을 느끼죠.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대충 적절한 분량에 유예를 해야 하며 과제 제시 후에 있게 될 상담에서는 반드시 과제에 의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성경 읽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거 접하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분량 준다든가 그건 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량을 느끼기 때문에 적절한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상황 판단을 하고 난 후에 그러한 분량의 제시를 한다는 것에 유리하며 과제를 제시하는 후에는 반드시 그 과제에 의한 그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또 어떤 점검을 하고 그 사람 믿음의 점검을 하고 확신이 섰는가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토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내용과 자신의 삶과의 비교를 통한 적용점을 모색하고 토의한 후에 또 본문을 통한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과제를 이행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성경 읽기의 과제를 이행하면서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본문의 느낌과 내담자의 결단 등 그 말씀을 읽고 결단이 서겠죠. 그런 것을 바로 상담자가 점검해야만이 성경 읽기의 과제 부과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기의 과제만 주고 그 결과는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뜻, 섭리, 본문을 읽고 나서 느낌, 자기의 신앙 상태 그런 걸 점검해야만이 성경 읽기의 과제는 확실하게 성공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상담자는 성경 읽기와 성경을 쓰는 것 자체가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까 잠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성경 읽기와 성경 쓰는 것, 그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행동 변화가 바로 이루어진다 하는 기대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바로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과제를 해야만이 그 사람의 변화가 되지 한 번에 모든 것이 된다 하는 생각은 막연한 생각은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내담자가 성경을 읽고 쓰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그 구절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읽기의 본문의 느낌, 하나님의 섭리 발견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바로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구절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을 드러내도록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논의 과정이었거나 또 자칫 잘못하면 내담자가 읽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 비합리적이거나 오히려 비신앙적 신념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이 주었는데 그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어떤 지식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성경을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왜곡시키고 성경의 뜻을 벗어나버리는
비합리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경을 접하고 나서 뜻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상담을 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에 이어서 기도의 과제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죠. 우리 신앙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 두 양인의 산맥을 할 수 있는데, 자, 기도의 과제 부과입니다. 기도를 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기도가 기독교 상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출발점은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물론 기독교 상담에서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정적인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 과제의 기도의 과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기독교 상담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담자에게 막연히 기도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상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막연하게 아까 성경도 무조건 읽으세요 하는 것보다 어떤 구체적인 제시를 한다고 했죠. 기도도 마찬가지. 자, 기도하세요, 기도. 막연히 기도하라고만 제안하는 것은 상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또 확인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구체화시켜준 후에 그 기도의 과제를 가지고 과제 지시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를 과제로 부과할 때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기도 과제를 부탁하는데 자기의 문제, 아까 주었던 기도 과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자신 상담하고 있는 그 상대가 되겠죠. 내담자 와서는 그 상담자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담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겠죠.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 상담자와 협력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바로 그러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원만한 상담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돕고 또 상담 현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도와 아울러 내담자에게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대한 훈련과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는 일지 등도 과제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 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과제를 이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 과제 이행 하나의 훈련이 되겠죠. 그것을 과정이죠. 과제 이행 과정을 또 기록하도록 하고 메모하도록 하고 어느 날 몇 시 며칠 뭘 어떻게 했다는 그 일지를 과제로 같이 아울러서 기록하도록 부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효율적인 어떤 기도 과제의 어떤 제시가 되겠죠. 자, 특히 기도를 과제로 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내담자가 하나님을 멀게 느낄 때 상담 이후 기도를 그 과제를 기도로 제시하면 기도를 과제로 제시하면 효과적이다. 하나님과 멀리 하고 있는 사람, 신앙 상태, 그걸 파악할 수 있겠죠. 내담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바로 기도의 과제 제시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에게 기도를 과제로 줄 때 내담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필요없는 문자가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인식이 실망감이겠죠. 좌절이겠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멀리 떨어진 관계, 그리고 자기 마음의 어떤 그 악에 물든 마음의 분노, 좌절 이런 게 심리로 쌓여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 과제를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도 과제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뭘까요?
자, 그리고 적절한 기도의 시기가 중요해야 되겠죠. 자, 상담 내용에 대한 깊은 분석을 숙지하여 이를 기초로 바로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막연한 기도를 제시한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습의 기도, 이러한 분야의 기도, 이러한 제목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심어주고 그쪽 방향으로 기도를 해 나가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죠. 자, 상담을 마칠 때는 과제로 제시했던 기도의 제목을 회상하며 그 기도로 상담을 마치는 게 좋다. 자, 상담은 그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상담 시간 마칠 때는 그 과제로 제시했던 기도, 그 기도를 다시 제목으로 해가지고 회상하면서 마칠 때 분명히 기도로 마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상담을 마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지는, 되새기면서 더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특별히 내담자의 영적 상황이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지 않은가를 관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교랑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이렇게 기도의 과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내담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교랑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상담자가 듣는 데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에 기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물론 기도를 할 때 자기 죄라든가 뭐 직면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죄를 나타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과제로 제시하는 거예요. 과제를 제시해서 개인 기도실 갖고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고 바로 이 부분에서 회개 기도를 더 이렇게 충만하게 충실하게 해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시하는 그 과제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상담자는 적절하게 적합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담자 방금 말씀드린 곤란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내담자에게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그 과제 기도를 줌으로써 죄책감을 비롯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즉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담자는 상담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문제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요. 상담을 가져서. 그렇지만 그 상담이 끝나고 이 사람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문제는 분명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상상할 수 있다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상담자는 단순히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담자가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내담자의 의존성을 상담자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시켜 내담자가 차후 고통스러운 상황 또는 현재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성령을 힘입어, 물론 기도겠죠. 기도를 통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을 마쳐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상담실을 나가는 순간 또 다른 문제, 또 유사한 문제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다시 처음부터 상담을 둘이 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방법이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얻은 방법, 성령을 통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 통해서 자신이 내담자가 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오히려 2차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경험 삼아서 다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담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경험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더 큰 문제가 또다시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문제를 극복하고 감당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를 내주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제가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과제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회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강화하고 확장시키며
회기사의 간결을 연결한 것이다. 자, 1회기, 2회기가 있겠죠. 상담을 위에서 거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정기적인 어떤 그 날이 있겠죠. 그 날짜에 한 번 할 수 있는 상담, 두 번째 상담, 이것을 이제 회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기 중에 배웠던, 앞에 배웠던 내용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며 회기사의 간격을 연결한 것입니다. 분명히 1회기와 2회기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또 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상담에 있어서 차츰 상담이 흐려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길로 색깔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이 과제를 통해서 상담과 상담을 계속 연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부분이 과제 제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이러한 행동 변화가 상담 회기 중에만 발생한다기보다 일상생활 속에 침투되어 일어나야 하므로 과제를 통한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과제도 이렇게 상담에 있어서 유효하고 또 필요하고 아주 좋은 어떤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적으로 상담으로서의 그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서로 배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제 제시도 분명히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면 과제 제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하고 유리한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죠.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가 지나치게 어렵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모호하다든지 그러한 모호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 그 과제 제시에서 좌절하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쉬운 과제를 또 그런 준다면 노력을 또 하지 않게 되며 상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무겁거나 광범위하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제 또 반대로 너무 쉽거나 너무 이거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이런 조그만 미미한 어떤 과제는 상담 관계를 오히려 또 가볍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두 가지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과제 이행의 능력을 파악하며 과제 제시 전에 과제에 대해 충분히 서로 토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내담자가 인식하기에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항상 우위에 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상담자와 내담자는 어떤 그 높낮이에 분명 어떤 그런 차이가 객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초치 상담의 결과가 막히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과제를 제시했을 때 그 상담 관계에 들어가서는 앞부분 그런 내용이겠죠. 이행을 파악하며 반드시 충분히 토의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 인격적으로 아니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담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전적으로 내담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내담자에게 유익을 주려는 의도와 의지가 나타난다. 내담자가 그것을 느끼한다는 것이 되겠죠. 과제는 상담과 상담 사이의 시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제는 즉흥적인, 바로 즉석에 만들어지는 것. 즉흥적인 것보다는 내담자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제시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그 과제 제시는 기록에 남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아직 충분히 내면화되지 않은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많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적 과제는 상담을 조기 종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아직 기독신앙에 아직 미약하거나 신앙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한다든가 뭐 40을 준다든가 이것은 비교 좀 과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적절한 상태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칫 요격화를 가진다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과제는 상담자의 일방적 부과해서는 안 되며 내담자와 협의된 상태에서 부과해야 하고 수시로 과제 이행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분량의 과제 그리고 잘해 나가는가 하는 과제 이행의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부부 상담의 경우나 이혼을 앞두고 극도의 분노감으로 가득 찬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과제 이행이 요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제시가 다시 한번 상담해야 할 부분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담의 경우에 어떤 과제가 제시되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좋을 것이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제는 항상 과제를 위한 과제가 돼서는 안 되며 내담자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고 치유적인 것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두 사람에게 과제를 주는데 서로 사랑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이런 말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과제에 어울리는 서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내가 먼저 대보고 내 입장을 또 상대방이 먼저 알 수 있게 이렇게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인 입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이런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제는 항상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해서는 안 되고 바로 내담자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고 반드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치유적인 것이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 제시 상담에 있어서 과제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어떤 부분이 특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다뤄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죠. 자, 모든 걸 총망라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에서는 기독교 상담에서 상담 기법으로 내담자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비롯하여 그 방법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어떻게 보면 이 맺는 글 결과만 여러분께서 읽어도 우리가 과제에 제시된 이 장은 우리가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맺는 글이 한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과제 제시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었어요. 자, 기독교 상담에서는 일관된 견해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과제 제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뭐라 그랬었죠? 아직 미비하다고 봅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만들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과제는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상담 과정과 상담 성과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줍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제를 이행했을 때 상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담자의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었죠. 자, 특히 우리 기독교 상담의 경우에는 기독교 상담에 걸맞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 특성을 드러내야 하며 그것은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신앙 요소 있죠. 신학의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은혜 그러한 방편을 과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심리치료의 상담 거기에다 과제했던 그 과제와 우리는 분명히 차별화돼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제는 과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제를 통해서 내담자가 사고와 행동 변화의 동기를 제공받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내적 저항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상담 회기 중간이 되겠죠. 그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자기가 그 과외부터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발판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져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가 과제의 반복적 이행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제를 이행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을 얻는 그 방법으로 그 과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느끼고 터득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향후 똑같은 문제가 그 내담자에게 다시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제 제시에 상담에 있어서 방법을 우리가 폭넓게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다음 과제가 기다리겠죠? 자, 뭔가 봐볼까요?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입법이다. 14장에서는 단기 입법. 단기가 뭘까요? 단기란 단기, 장기 있죠? 길고 짧은 기간, 이 단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국 교회는 상담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이를 연구하려는 학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은 교회 현장에서 발견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으로 마치 유행처럼 먼저 상담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세상에서 보면은 뭐 여기 카운셀링 아주 그쪽 분야가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분야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보면은 자, 그 분야가 물론 세상에 워낙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이 변천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워낙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을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이라는 어떤 그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대인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담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필요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한국교회 일부는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담체를 운영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분석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 상담계에서 상담학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학위에 또 상담 관련 자격을 논문을 쓰겠죠. 취득한 후에 상담 전문가로서 또 준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넓지 않거나 실상 열악하다는 사건이 아주 혈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담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상담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 상담 어떤 그 부분인데 상담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했어도 그렇게 활동할 그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되는 것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상담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상담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리고 환경 여건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매주 교회 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받으려는 신자들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효율적인 상담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을 요청한 신자도 단시간 내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한두 번 해도 빨리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상담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미국 정신의학지 간행물 보고에 또 의해서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의 경우에 내담자들 가운데서 장기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과 1, 2%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하러 왔는데 단시간에 어떤 해결을 보려고 요구하고 오는 거지 몇 개월, 몇 년, 장기간 어떤 상담은 신자들 자체도 내담자 자체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기 상담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담 접근과 비교해 볼 때 장기 상담은 정당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 정당화라는 것은 장기 상담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로부터, 내담자로부터, 그리고 여부로부터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기 상담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장기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자는 단기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내담자는 단기 상담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긴 시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어떤 상담의 어떤 거랄까요? 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내담자는 단기 상담으로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라는 것입니다. 자, 장기 상담에서 단기 상담이 이행되려는 추세는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의 동향이며 기독교 상담에서도 공통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자, 장기 상담이라는 것이 지금 단기 상담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추세는 일반 상담 및 정신분석학 거기에서도 그런 동향이 나타나고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도 장기적인 상담보다는 단기적인 상담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상담에서도 공통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했었죠. 자, 그러나 단기 상담을 교회에서 응용할 때 단기라는 용어의 정의로부터 그 기간 및 개념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통일되는 경향이 없어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
자, 상담을 하는데 단기 상담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기가 뭐가 단기인가 하는 구체적인 통일되는 견해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단기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회기의 짧은 단기도 될 수 있고, 단기라는 것은 어떤 긴 시간, 횟수, 연수, 달수 이런 것의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통일되는 견해가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바른 단기 상담인가에 대해서 기독교 상담의 지침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견해를 이렇게 도출해내고 또 상담을 단기 상담에 대해서 확실한 확고한 책이라고 그럴까요? 그 방법이겠죠.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단기 상담법에 있어서 단기 기법이죠. 본장에서는 단기 상담의 이해와 배경을 기초로 기독교 상담에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바로 본장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내용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기법, 바로 상담의 단기 기법이 이러한 것이라는 어떤 큰 그림은 여러분께 아마 그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기라는 기간입니다. 장기, 단기 어떤 그런 부분의 모습의 형태 상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 볼까요? 자, 단기 상담을 우리 한번 이해해 보자고 한다면은, 자, 용어부터 생각했죠? 자, 단기 상담하니, 단기란 뭐냐, 단기. 단기가 뭘까요?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단기 상담은 우리가 어원, 근원부터 항상 따져보죠. 제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할 때, short term counseling이라고 그러죠. 짧은 기간의 상담, 즉, 단기 상담입니다. 또는 brief counseling. 자, 간략한, 명료한 상담. 이런 것이 바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단기 상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영어 그대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내담자에게 상담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장기간 상담과 대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바로 단기 상담의 개념입니다. 용어가 되겠고요. 자, 이에 대해 데이빗 배너는 타임 리미티드 카운셀링, 즉 시간 제약적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담이죠. 이렇게 부르면서 상담 기간을 강조한 바가 있으며 동시에 단기 상담의 모두를 일컬어 스트래테지 카운셀링이라고, 즉 전략적 상담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 되겠어요. 자, 브라이언 차일즈는 기독교 상담은 시간 제한성이라는 상황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 상담적 기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단기 상담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의 상담이 요구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사회 동향이나 일건들이 그런 차원도 있지만 작금의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의 추세와 동향이기도 한 것도 하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 단기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일반 심리치료 및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상담론에 의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유행이라든가 형태의 같이 휩쓸려 나가는 것도 역시 기독교 상담의 단기 상담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어 선정에 있어서 짧은 기간의 상담은 상담 회기를 의미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 제한이라는 표현은 1회기에서 상담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짧은 기간 상담은 상담 회기를 의미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10회기가 있겠죠. 그 회기를 줄이는 짧은 개념. 이런 시간 제약 표현도 있고 또 1회기가 50분, 60분인데 그 1회기 시간을 짧게 하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라는 것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전략적 상담이라는 용어의 시간 제약성, 짧은 기간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용어가 될 수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짧은 것이면 단기, 시간의 1회기에 짧은 것이지 장기적인 어떤 부분을 줄여서 단기라고 하는지 바로 그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그냥 단기 상담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단기 상담은 본디 기독교 상담의 용어가 아니며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단기 상담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념입니다. 단기 상담 및 회기. 단기 상담을 논할 때 크게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것은 1회기 시간의 단기간을 의미하는 것. 즉,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어느 날 저기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겠죠. 그 만남의 일회성의 시간, 즉 60분이든지 50분이든지 한번 그 말씀 되겠죠. 자, 그 논할 때 개념이죠. 1회기 시간의 단기간 의미하는 것과 전체 상담 회기, 여러 번의 회기, 1차, 2차, 3차 나가겠죠. 10차까지 그 장기적인 상담을 줄이는 단기 개념도 그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개 1회기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은 바로 보편적인 상담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바로 이해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1회기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뭐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보편적인 상담으로 인식하고 있고 바로 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담 방법이 어떤 시간이 바로 보편적이다 하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넘으면 좀 뭐랄까요?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본주의 상담학의 창시자 칼 로저스도 1회 상담에서 60분을 초과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집중이 그만큼 떨어지고 아무래도 뭐랄까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 되겠죠. 자, 클라이드 네라모아도 대개 한 번의 상담 시간은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시간이 60분이 넘지 않는 것이나 뭐 50분이나 대동소이한 개념이게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1시간을 넘지 않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단기 상담이든 장기 상담이든 1회기의 상담 시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뭐 장기 상담이든 단기 상담 간에 1회기 한 번 하는 상담 시간은 50분, 60분을 넘지 말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기독교 상담에서 주장되는 상담 시간 규정에 대해서 통일된 이렇다고 통일된 건 없지만 통상 1회기에 바로 한 번 상담 시간에 1시간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던 것입니다. 가장 1시간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상담자에게서 경청표를 발생합니다. 계속 말을 주고받는데 상담자가 내담자였던 말을 분석하고 이해되는데 경청도가 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오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져가지고 효과적 상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기에 한 번 상담은 되도록이면 60분을 넘지 않는 1시간 넘지 않는 이내의 시간이 효과적이다라고 우리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단기 기법을 소우등을 들었는데요. 과제 기법 그 제시 이후에 제시 사과로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드린 단기 기법까지 지금 방송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단기 기법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셔서 우리 좋은 햇빛교회 신학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학생들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으로 그들을 보살펴서 큰 뜻을 품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결과물을 이뤄내는 우리 능력 많은 신학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생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보살핌에 따라서 큰 뜻을 베풀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가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유능한 우리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못하